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서 23조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폴란드 공군에 납품했던 FA-50 1, 2호기가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현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카이는 16일 FA-50이 폴란드의 국민 환호 속에서 유럽 하늘 첫 비행에 성공해서 국산 항공기에 새 역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288건으로 전체의 9.8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달 14.3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신고가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JP 모건 체이스는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의 6.4%에서 4.8%로 낮춰 잡았고 내년의 경우 4.2%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아마 로봇과 함께 어린 동심의 꿈을 키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동차를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배달하는 로봇, 서빙 로봇까지 어렵지 않게 생활 주변에서 로봇을 볼 수가 있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면서 이제 로봇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대한민국이 로봇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세차장에 자동 세차로 이렇게 가면 이 자동 세차 기계가 로봇일까 아닐까 이런 궁금증 한두 번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사실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했는데요. 세차 기계 로봇입니까 아닙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자본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부품 조립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산업용 로봇으로 보는데 뭐 개인용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까지 이제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로봇의 수준 산업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하고 굉장히 친숙한 국가입니다. 이게 한국과의 로봇이 얼마나 도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에 로봇 밀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노동자 1000명당 노동자 1인당 약 1000대의 로봇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도입되어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그 세계 1위의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일상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이제 산업용 로봇에 한정된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도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제품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전방과 후방에 있는 로봇들을 같이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공식적인 이 로봇 시장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2023년의 로봇 산업은 약 6조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른 조사에서는 2021년 기준에는 약 5조 6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그렇죠. 로봇 네. 시장 네. 상태 전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전진우 우리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문위원님, 그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일본이나 뭐 중국, 미국 이런 선진국들의 로봇 산업은 더 발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로봇 산업이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전후방 산업과 결합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이 로봇에 대한 각별한 그런 투자와 그다음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그 컨설팅 기관 등에 따른 그 추정 전망치를 보면요. 25년까지 한 69조 원 규모의 시장, 그리고 오는 2030년까지는 한 108조 원 정도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로봇은 제조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그 기대치를 보면 서비스 로봇은 30년까지 한 66.7조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유망한 그런 산업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국, 미국, 일본의 그 로봇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발달하고 성장한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은 뭐 전 산업 분야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선두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정책들을 가져가면서 이 로봇에 관한 그런 그 제도, 그다음 뭐 정책들을 또 새롭게 입안을 해서 자국 중심의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일본과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이제 로봇에 관한 기술, 제품 등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자신들의 제조 산업에 많이 썼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적된 그런 다수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지능형 로봇법을 만들면서 이 로봇 부문에서 좀 이 후발주자로서 잘 추격을 해보자 이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그 활용 시장으로서 시장 규모가 일단은 1등입니다. 여기 지금 참고 자료도 나오지만 39% 정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리쇼어링이나 이제 전기차에 관련한 자국 중심의 생산 제도 이런 것들 가져가면서 이제 그 다음 시장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도 초기에는 국가 주력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서 성장을 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이를 위해서 그 지능형 로봇법 하에 보면 5개년,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해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고요.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런 산업용 제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개인의 생활과는 좀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식당 같은 데 보면 서빙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주 가까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계기가 코로나19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한다면 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이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점이잖아요. 산업 현장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서빙하는 로봇들을 우리가 급격하게 자주 만나보게 된 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된, 로봇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빙 로봇이 처음에는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은 사람이 서비스해야 되는 것을 로봇이 하는 것에 대한 이질감으로 우리 가게나 우리 호텔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계기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큼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서빙 로봇들이 등장을 했고 사람들이 편익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이 로봇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일례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룸 서비스를 시키면 네. 예전에는 사람이 들고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옷을 입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호텔에 있는 서빙 로봇이 올 때는 편하게 조금 받아도 네. 괜찮고 그 호텔에 가면 와인 따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이거 시키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좀 미안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 예. 로봇이 갖다 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시킬 네.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가 호텔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그 웰컴하는 로봇을 놓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굉장히 이 사람이 그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더라고요. 당신은 지난번에 못 봤는데 처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면 인식 같은 걸 통해서. 맞습니다. 예. 공항만 가더라도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항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 어떤 스팟이나 그러한 사물들로 이루어질 텐데 그 로봇에서 사진을 찍고 로봇에게 물어보는 경험들이 공항에 대한 또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서 이 로봇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력 부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로봇이 그만큼 더 널리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사용 범위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게 1956년에 그 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유니메이트가 처음 GM에 납품을 하면서 산업용 로봇이라는 것들이 자동차 공정에 이제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이게 단순 반복되는 그리고 정확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공정에 수많은 공정들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AI와 결합을 통해서 의료, 국방, 농업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 그런 분야까지도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흐름과 추세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그 가사노동 저감 등의 그런 개인 서비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빙 로봇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길가에 그 보도에 다니게 되는 그런 어떤 배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중간 단계까지는 뭐 이 택배나 물류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더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도로에서 아파트 현관 네. 그리고 우리 집 문 앞까지를 이제 배송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에 대한 그런 의미들도 네, 있거든요. 뭐 낯선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뭐 물건을 전달한다 이런 것보다도 네. 이제 로봇을 통해서 물건을 전달할 때 좀 더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도 일부 이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제 적어질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로봇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분류가 이제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용, 그 서비스용 중에도 이제 개인용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전문 서비스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류, 차이점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쉽게 크게 분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또 로봇 전문가가 또 나와 계신 입장에서 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업용 로봇은 말 그대로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그러한 로봇들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용 로봇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에 대한 물결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로봇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설비들이 이 현장에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런 네네. 로봇들로 구분이 됩니다. 뭐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수평 다관절 로봇, 병렬형 로봇, 직교 좌표 로봇. 다소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네. 굉장히 다
제조 현장에 적합되어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반도체와 같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음식료품 분야에도 로봇이 많이 차지합니다. 네. 과거에는 다 노동력들이 들어가야 됐던 분야들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로봇이 저러한 네 종류의 로봇들을 이용을 해서 대체를 할 수가 혹은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제조용 로봇들이 어떤 기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의 성격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과거의 저런 로봇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로봇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기계의 성격과 지능의 성격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이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 것들입니다. 네. 물론 실패했지만 운동화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던 공장들을 시장 가까이에 있는 독일에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네. 이제는 생산에 대한 구조들도 글로벌리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조용 로봇들이 저런 구분들로 이루어지고 네, 있고 저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산업의 지형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서비스 로봇입니다. 네. 처음에는 청소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서비스형 로봇들이겠지만 지금은 의료 시장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굉장한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인간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인간에게 제공했던 영역들을 그 중간에 로봇이 저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서비스 로봇 양옆에 있는 전방 시장과 후방 시장에 있는 시장도 굉장히 큰데 저런 서비스 로봇의 이제 많은 이슈들 가운데 또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슈들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로봇 회사에서도 보니까요, 그 선박 같은데 벽체를 막 90도 넘게 타서 직접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또 다리 교각 밑에가 어느 정도 침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로봇이 GPS 좌표점으로 아주 정확하게 체크하고 검사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로봇까지 또 보니까 벌레보다 더 작게 이렇게 심장 스텐트 같은 거 수술하는 어떤 의료용 네. 이런 산업 그리고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상용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이제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 발달한다고 해도 세밀한 작업들 사람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산업용 로봇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활용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아직은 좀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산업용 로봇은 이제 반복되는 일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서 뭐 A로부터 B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수행하는 형태의 로봇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이 산업용 로봇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좀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제품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협동 로봇이 나옴으로써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공정이라든지 그 산업의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그 쓰임의 방식으로 지금 그 쓰여지고 있고요. MIT의 이제 데이비드 민델 교수라는 사람이요. 네. 인간기계 협업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산업의 이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모멘텀으로서 네. 이제 이런 사람하고 기계하고 같이 뭘 하는 네. 어떤 이런 일하는 방식들이 이제 앞으로 대두가 될 거고 그게 이제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뭐 웰빙 추구 뭐 이런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런 중간대적인 어떤 형태로서 인간과 기계가 같이 뭘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냥 당장 일단 생각나는 것만 해도 좀 전에 이제 여러 로봇 형태들이 우리 자료 화면에도 보였지만 그 만약에 이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완전히 대체한다 했을 때는 또 사람들 그 기존에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협동 로봇 형태로 한다든지 어떤 다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접점까지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요. 이제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로봇이 똑똑해지기 전까지는 같이 일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데를 이제 이 로봇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바꾸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멀게만 느껴졌었던 로봇이 지금 이제 우리 아주 일상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산업 규모 그리고 인식의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령화 시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각광받는 로봇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 공포스러운 일도 있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지 기대도 되지만 또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봇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사람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이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요. 뭐 팔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 최적화하게 해서 좀 괴기스럽게 생긴 그런 로봇들도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 휴머노이드가 최근에 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 역시도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봇이 사람처럼 생기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로봇에 맞춰서 별다르게 변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위험한 환경에서 가스 밸브를 잠근다 하더라도 그런 가스 밸브는 전부 사람의 신체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로봇이 만약에 다른 집게 형태라든지 뭔가의 다른 것들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면 어쩌면 조금의 더 큰 피해율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처럼 생겼다면 그냥 가서 잠그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도 기존에 쓰던 라인들을 그냥 쓸 수 있고, 뭐 일련의 예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를 한다면 어쩌면 자율주행차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그냥 운전을 하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 로봇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세계적인 대회도 많이 있고 한국 많은 팀들이 이렇게 입상하고 하던데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달파라고 하죠. 미국의 네. 그 고등 연구국에서 달파에서 로봇 챌린지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챌린지가 있었던 배경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서 원전의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리 장비를 많이 착용한다 하더라도 피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가진 로봇이 있다면 그때의 재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로봇 챌린지에 나오는 로봇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혼다의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예. 아시모가 로봇의 3원칙을 처음으로 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봇 3원칙의 첫 번째가 로봇은 인간을 해하지 않는다랍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아시모는 걷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연단에 오르다가 넘어져서 앞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로봇의 3원칙이 깨졌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로봇의 발전 속도가 낮았지만 지금은 앞서 자료화면에서 본 것처럼 정말 자유롭게 뛰고 정말 자유롭게 걷고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나왔던 VR 안경을 쓰고 로봇을 조작하는 모습들인데요. 네, 네. 내 표정을 그대로 로봇에 투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처럼 마치 네. 내 움직임을 통해서 그 로봇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입니다. 네, 네. 약 172cm 정도의 크기에 무게 73kg 정도의 로봇인데요.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을 해서 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인구 구조라든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 영상에서 로봇이 사람과 탁구를 하는 걸 네. 봤거든요. 사람과 거의 유사한 사이즈와 네. 그 관절 기능으로 돼서 사람을 이기더라고요, 탁구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조작된 영상 아니냐, 이 사람에다가 로봇만 입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정도는 지금 기술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 가서 탁구 로봇을 봤는데요. 네. 아마도 그 영상은 네. 그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분명히 아직은- 탁구는 가능하지만 네. 뭐 주고받는 정도 수준의 네. 로봇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을 완벽히 이길 단계는 아닌 것 네. 같네요. 이제 기대되는 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AI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기존엔 뭐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 이런 거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거기에 AI까지 결합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접목되는 그 기술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기존 로봇이 가진 한계는 뭐냐면 한 대의 로봇이 한 개의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융합이 된다는 얘기는 한 대의 로봇으로 다양한 임무를 다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 기술을 로봇에 융합하는 것은 결국은 뭐 가격 경쟁력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쓸만하여서 이제 살만한 로봇이다. 이렇게 할 수는 인식을 바꾸고 또 실제로 시장을 열어가는데 어떤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로봇에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자율 이동, 자율 조작, 그다음에 HRI, 즉 HRI라면 인간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 어떤 그 표정이나 태도나 그런 액션들을 로봇이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걸 HRI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기술들인데요. 또 지능이 꼭 필요한 기술들인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이제 역시 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테슬라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이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면서도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바퀴, 자동차의 엔진, 이게 모터죠, 엔진, 그 다음에 뭐 조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서 최적화해서 관리한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조금 더 쉽게 그 지능을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이런 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이제 로봇이 제어가 되고 혹은 부품단까지도 지능적으로 제어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어서 미래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AI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건 좋은데 아까 그 김동영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원칙이 깨졌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AI 알고리즘 같은 게 깨지면 그게 뭐 해킹이 된다든지 하면 영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좋은 용도로 만든 로봇이 갑자기 뭐 악당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윤리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강조되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AI 윤리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지금 계속 뭐 전 세계 여러 전문가들 혹은 이제 석학들이 모여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그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책무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네. 하는 어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건 상당히 또 중요한 네, 그런 네. 이슈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AI가 연산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추론한 방법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어떤 그 투명성에 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무기에 대한 로봇이 무기화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논쟁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최종적인 의사결정, 네. 슈팅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쏠 거냐고 누가 의사결정을 네. 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판단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이제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거의 그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휴머노이드에 AI까지 결합이 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하다 보면 많은 예를 들어 가게 같은 데도 이제 무인 점포가 될 수 있고 어떤 궁극적으로 보면 무인화 단계까지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미래가 기대되면서도 걱정도 되는데 AI까지 접목된 이런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그 전제에는 다른 세상은 모두 정체되어 있는데 로봇만 발전한다면 물론 그런 엄청난 무서움들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은 굉장히 상호작용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로봇에 대한 발전들이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인 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봐도 사실 로봇이 가져올 미래가 어떠냐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물을 얻기 위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 고민이 과거에는 기계였던 거고 바퀴였던 거고 오늘날에는 그 형태가 로봇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가져다 줄 미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진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휴머노이드의 지능이 결합됐다라는 건 과거의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런데 로봇이라고 하는 건 기계와 지능을 모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가 보통 4D라고 하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어떤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로봇들이 역할을 해주면서 인간은 조금 더 생산성 높은 그리고 덜 위험하고 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투입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로봇이 가져다주는 인류의 미래는 가까운 시기에는 훨씬 더 장밋빛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것을 듣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의 가장 큰 두 가지 시장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 팩토리하고 스마트 시티를 꼽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아까 이제 제조 로봇, 산업용 로봇이 더 지능을 가지고 이제 더 고효율의 최적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공장에 쓰이게 되는 그런 로봇이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메타 팩토리,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팩토리, 자율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단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율 공장까지 가는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액션을 움직이는 역할은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로봇 팔이라든지 로봇들이 할 거고요. 그런 스마트 팩토리 안에, 오토노머스 팩토리 안에 이 로봇 팔이 지금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거의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바퀴가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때 다이나믹스, 즉 모빌리티가 붙으면서 이제 기존에 한 가지 동작만 하던 그런 로봇 팔이 이제 다른 어떤 테이블에 가서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 시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 로봇이 이제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발화를 하게 될 그런 대표적인 시장이 될 텐데요. 스마트 시티를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좀 도와주거나 뭔가 대체를 해주거나 이런 어떤 그런 시장들이 되고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일상의 삶을 대체를 해주는 기계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가전 제품들이었거든요. 세탁기라든지 이런 가사 노동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로봇이 하게 될 거고 이걸 우리는 이제 가전 로봇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나 LG가 지금 로봇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자기네 가전 시장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로봇화된 로보틱스 기술들을 가지고 그렇게 보다 일상에서 더 편리한 삶,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로서 이제 자신들의 가전 제품들을 변신시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로봇들이 산업용, 서비스용 할 것 없이 개인용 서비스, 산업용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국내 최고의 기업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로봇 개발, 로봇 산업 진출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의 진출을 더 강하게 할수록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현황과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로봇은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것만으로도 전방이나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왜 로봇 시장에 뛰어드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즉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글로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협동 로봇 개발에 굉장히 많은 사활들을 걸고 있고요. 기업마다 조금씩 전략은 다릅니다. 어떤 기업들은 단지 로봇만 개발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 로봇이 조금 더 확장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협동 로봇 시장의 한 15%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이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커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어쩌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전통의 제조업 베이스의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들이 로봇에 뛰어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물류 산업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이동통신 업계가 뛰어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데 왜 그런 건가요? 그건? 그 이동통신사들의 핵심 비즈니스는 이 통신망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그 통신료 수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통신사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됐던 디바이스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 등등을 이용한 그런 어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그런 통신료를 통해서 그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도 해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차기에 그러면 차세대 디바이스를 뭘로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빠른 통신망을 활용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로봇,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지금 어떤 통신을 활용을 해서 5G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생산을 하거나 혹은 로봇의 다양한 그런 정보 등을 데이터 등을 얻는 그런 어떤 그 형태로 이제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차기에 벌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실증 등을 하면서 차분차분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해외에 그 우수한 로봇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거나 실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국내 이 통신망을 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으로서 그런 우수한 입지, 뛰어난 뭐 사용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뭐 물류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미래 먹거리로 또 미래의 수익 창출의 아주 핵심으로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규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존에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아주 로봇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규제 개혁, 혁신 뭐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규제들이 대표적으로 있었고 어떻게 지금 개혁하고 혁신해 나가고 있는지요? 네, 굉장히 많은 로봇 관련 규제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제도의 개선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측면들이 많은데요.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거를 모두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규제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해 보면 어떤 방향성들이 보이냐면 기존의 법들은 로봇이 없던 시절을 가정을 해서 만든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의 로봇이 등장을 하더라도 불법도 합법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포지티브 법 체계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해 놔야만 우리가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봇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뭐 건설 로봇이 생겨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되려고 하는데 기존의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는 모두 운전자를 가정하고 법률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해당 법률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산책을 하고 있는 순찰 로봇이 있는데 순찰 로봇이 움직이다가 화재 상황을 발견을 하면 바로 불을 끌 수가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소화기를 붙이면 로봇을 소방 설비로 볼 것인지 아.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가름마도 필요한데 네. 이러한 것들도 이번 개선에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어떤 선박과 관련된 네. 기계들도 있습니다. 기름 탱크를 청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역시 기름 탱크를 청소하는 어떤 물적 요건들도 세세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의 로봇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탱크를 청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로봇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쓰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법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그럼 과연 얼마나 이게 유효하냐라는 네.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도가 시장보다 먼저 바뀌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도라는 건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보다 먼저 바뀌면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먼저 나온 것들을 뒤에서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활 로봇입니다. 네. 재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수가 체계가 로봇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재활 로봇에서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법적인 제도 개선으로 수가를 적용해주기 시작하자 이 재활 로봇의 매출이 3배, 4배 이상 뜨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지루하고 고루해 보이지만 네. 사실 시장에 미치는 안정성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만큼이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은 쉽게 이해가 오고요. 또 거꾸로 굉장히 복잡하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법 체계다 하는 거는 요거 법에 정해놓은 건 되고 여기 없는 건 안 된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된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더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런 개정안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주요 내용은 어쨌든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이 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단추를 이제 상징적으로 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를 이 법 안에 새로 담았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졌고요.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조항으로서 이동 로봇 운행 관련한 다양한 조항들을 좀 신설해서 넣습니다. 가령 보도를 다니는 보행자 동등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진 보행권의 지위를 지니는 그런 로봇으로 정의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외에 안전을 위해서 이제 15km 이하로 속도로 다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증을 위한 안전 기준을 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험 등 그런 손해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손해 보장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첫 단추입니다, 말 그대로. 네. 실외에서 이동 로봇이 다닐 때 필요한 다양한 그런 기준들을 처음 만들었다는 의미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아니고 하여튼 정확하게 잘 현실에 적용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이제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네, 일상생활에 로봇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려면 또 그만큼 어떤 새로운 규제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15k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같은 예시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실외 이동용 로봇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바꾸면 음식 배달 로봇입니다. 음식 배달 로봇들이 지나다닐 때 막혀있던 규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규제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도로를 최적화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렌즈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집하는 정보들이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의 체계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수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에서는 이동형 로봇에 한해서는 드론이나 이런 자율형 이동기기에 한해서는 동의 없이 마치 네거티브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그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동형 로봇들 뭔가 활성화 촉진되는 방향들도 있지만 또 규제되는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들을 불식시키면서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낫게 해주는 잠재력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잠재력을 전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능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려되는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지만 제도적인 장벽들이 조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조금은 멀게 느껴졌었던 로봇 그리고 로봇 산업.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아주 깊숙하게 또 어떤 분야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유수의 기업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어떤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될 텐데요. 이런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정부 그리고 기업의 노력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로봇 개발 및 비즈니스 환경 기반들을 잘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누구든 여기에 타서 잘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을 보면 자신들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그 로봇 개발 솔루션을 붙여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플랫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그 CPS 기반의 그런 어떤 사이버 기반에서도 로봇을 잘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태계나 미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부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로봇의 활용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봇이 중소기업에 확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로봇들이 중소기업 단으로 확산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이 로봇들이 기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발전된 로봇들을 중소기업 생산단으로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해 있는 또 테마로까지 급부상해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두 분 오늘 분석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